핵폭탄 하나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는 약 12,500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이 중 3,200발 이상이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현재 종말시계가 자정까지 단 90초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뜻이거든요.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고작 15킬로톤이었는데 오늘날 핵무기는 그것의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강력해졌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핵폭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폭발들, 그리고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는 궁극의 무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 약 9,400m 높이에서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요.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약 35만 명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약 15킬로톤의 폭발력이 도시를 덮쳤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TNT 15,000톤이 한꺼번에 터진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폭심지 상공에서는 약 3,900도에 달하는 화구가 형성됐는데 이건 태양 표면 온도의 약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열이에요. 폭심지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그림자만 남았는데 이걸 히바쿠샤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강렬한 열복사가 주변 표면을 탈색시키면서 사람이 서 있던 자리만 어두운 윤곽으로 남게 된 거예요. 지금도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가면 이 그림자들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증거가 벽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폭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강렬한 열복사로 인해 피부가 수처럼 타버렸고 살이 시트처럼 벗겨져 내렸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레이코 야마다라는 소녀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던 하는 선방이 보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건물들이 모두 무너져 있었대요.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심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멍하니 돌아다니면서 물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의료시설도 파괴됐고 의약품도 부족했으니까요. 폭발의 충격파도 엄청났습니다.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해 아래 깔렸고 날아다니는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어요. 폭발로 인한 과압 때문에 고막이 파열되거나 내장이 터지는 부상도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번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는데 이 불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었어요. 폭발 당시 방출된 감마선과 중성자가 사람들의 몸속 깊이 침투해서 세포와 조직을 파괴했거든요. 폭발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며칠 후부터 심한 위장장애, 탈모, 온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급성 방사선 증후군인데 많은 사람들이 폭발 후 3주에서 4주 사이에 사망했어요. 더 끔찍한 건 살아남은 사람들도 수십 년에 걸쳐 백혈병과 각종 암에 시달려야 했다는 겁니다.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시신들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즉시 화장해야 했습니다. 레이코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에 시신들을 쌓아놓고 나무로 덮은 뒤 불을 질렀대요. 그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폭발 직후 약 7만 명에서 8만 명이 즉사했고 이후 부상과 방사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합하면 그해 말까지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투하합니다. 펜맨은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해서 약 21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는데요. 폭발 순간 화구의 온도는 약 6,0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태양 표면 온도인 약 5,500도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다행히 나가사키의 지형이 언덕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가 히로시마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약 7만 명이 즉사하고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두 도시의 생존자들, 즉 히바쿠샤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차별까지 겪어야 했어요.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결혼을 거부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화상 흉터와 평생 지속되는 건강 문제는 그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이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탄은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들은 대부분 수백 킬로톤에서 1.2 메가톤까지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1 메가톤이면 TNT 100만 톤 같은 위력인데 히로시마 폭탄의 약
66배에 해당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1961년 소련이 실험한 차르 봄바였습니다. 빅2반이라고도 불리는 이 폭탄의 폭발력은 약 57메가톤으로 히로시마 폭탄의 거의 3,800배에 달했어요. 폭탄 자체가 너무 커서 일반 폭격기로는 운반이 불가능했고 투폴레프 Tu-95 폭격기의 폭탄 창문과 연료 탱크를 제거해야만 겨우 실을 수 있었습니다. 길이 8m, 직경 2m에 무게가 27톤이나 됐거든요. 차르 봄바가 노바야 제물랴 섬 상공 4km에서 터졌을 때 버섯구름은 60km 이상 치솟았고 섬광은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100km 밖에서도 삼복 화상을 입을 수 있었어요. 만약 우주에 사람이 있었다면 지구 궤도에서도 이 폭발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차르 봄바는 원래 100메가톤급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방사성 낙진을 줄이기 위해 우라늄 238 템퍼 대신 납템퍼를 사용해서 폭발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거예요. 만약 원래 설계대로였다면 폭발력이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차르 봄바는 실제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흥미로운 물리학적 사실이 있는데 100메가톤 폭탄이 10메가톤 폭탄보다 10배 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폭발의 비선형적 특성 때문에 100메가톤 폭탄은 10메가톤 폭탄보다 겨우 2배 정도 더 파괴적일 뿐이에요. 하지만 무게는 10배가 되죠. 그래서 현대 핵무기들은 차르 봄바처럼 거대한 단일 폭탄 대신 여러 개의 소형 탄두를 하나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은 보통 6개에서 8개의 독립적인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요. 각 탄두는 평균 4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며 서로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 미사일은 4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어요. 미국의 차세대 ICBM인 LGM-35A 센티널 역시 다탄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대방은 이를 탐지하고 즉시 보복 공격을 시작합니다. 양측의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죠. 첫 번째 핵폭발들은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서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킵니다. 다음 목표는 지휘 통제 시설과 다른 핵 발사 기지들이에요. 육상 기반 ICBM은 발사 후 약 30분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각각의 핵탄두는 태양 핵심에 가까운 온도의 화구를 만들어내고 그 뒤를 이어 모든 것을 증발시키는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직접 폭발 지역 외곽의 생존자들은 화염 폭풍과 극심한 방사능 오염에 직면해야 하고요. 하지만 최악은 그 이후에 옵니다. 핵폭발과 화재로 발생한 검은 탄소 연기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고고도 제트 기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연기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핵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자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결국 굶주림이나 방사능 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무기가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차르 봄바조차도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은 약 200메가톤의 위력이었는데 이건 차르 봄바의 거의 4배입니다. 이 폭발로 약 13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이 대기 중으로 날아갔고 화산재는 우주 경계선인 80km 상공까지 치솟았어요. 폭발음은 4,8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고 전 세계 기온이 1년 동안 약 0.5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구 역사상 최대 폭발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한 칙술루브 소행성은 직경이 약 10km에서 15km였고 시속 72,000km의 속도로 날아왔어요. 충돌 에너지는 약 100테라톤, 즉 1억 메가톤으로 추정됩니다. 차르 봄바 200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같은 위력이죠. 이 충돌로 직경 180km, 깊이 20km의 크레이터가 형성됐고 규모 1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으로 튀어오른 암석 파편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화재를 일으켰고 결국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물의 약 75%가 멸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한 곳에 모아 동시에 터뜨려도 칙술루브 충돌의 극히 일부 위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을 파괴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요. 달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 크기인데 모든 핵무기를 달에 쏟아부어도 조약돌 몇 개 던진 것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발트 폭탄이에요. 이건 폭발력이 아니라 방사능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진정한 종말의 무기입니다. 1950년 물리학자 레오 실라드가 처음 개념을 제안했는데 그는 이런 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핵기술이 머지않아 인류를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코발트 폭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반 코발트를 열애폭탄 주위에 템포로 감싸면 폭발 시 방출되는 강력한 중성자 플럭스가 코발트를 코발트 60으로 변환시킵니다. 코발트 60은 극도로 치명적인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 반감기가 5.27년이나 돼요. 폭발로 기화된 코발트가 먼지와 파편과 함께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거죠. 방사능 낙진 대피소에 숨어도 고에너지 감마선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차르 봄바가 나펜퍼 대신 코발트 템퍼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 자체는 비슷했겠지만 그 후에 방출된 방사능 낙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물곰이나 바퀴벌레 같은 극생존 생물조차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우주로 눈을 돌려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폭발도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87년 과학자들은 SN1987A라는 초신성 폭발을 관측했어요. 약 16만 8천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에서 발생한 이 폭발은 400년 만에 가장 밝은 항성 폭발이었습니다. 별이 핵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자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SN1987A는 최대 밝기일 때 태양의 약 40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수류탄을 핵포탄에 비교하면 핵포탄은 초신성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 차이가 엄청나요. 이 초신성은 맨눈으로 몇 달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초신성보다 더 강력한 것도 있어요. 바로 감마선 폭발입니다. 거대한 별이 블랙홀로 붕괴하거나 중성자별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으로 알려져 있죠. 2022년 10월에 관측된 감마선 폭발은 보트 BOAT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역대 가장 밝은 감마선 폭발이었습니다. 약 19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이 폭발의 에너지는 보이저 1호의 입자 탐지기에서도 감지됐어요. 만약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직접 강타한다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전 지구적 냉각과 산성비가 발생할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약 4억 4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감마선 폭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발표된 AT2021 LWX라는 폭발은 더 놀라운데요. 이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주 최대 규모의 폭발입니다. 태양의 2조 배 밝기로 빛나고 있으며 알려진 어떤 초신성보다 10배 이상 밝아요. 과학자들은 거대한 가스 구름이 블랙홀에 의해 찢겨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합니다. 약 80억 광년 떨어진 이 폭발의 규모는 태양계 전체보다 약 100배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태양계 외곽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다면 우리 태양계 전체가 소멸했을 겁니다. 핵무기의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1979년 벨라 사건입니다. 우주에서 핵폭발을 감시하던 벨라 위성이 남대서양에서 정체불명의 이중 섬광을 포착했어요. 이 섬광 패턴은 핵폭발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했지만 어떤 국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성 오작동이나 운석 충돌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진짜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어쩌면 낙진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핵폭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마리아나 해구에서 동시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최대 수심이 약 11,000m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핵무기의 총 폭발력을 합산하면 약 7,300메가톤 정도인데요. 이걸 해구 바닥에서 터뜨리면 거대한 고온가스 기포가 생기겠지만 6마일 이상의 수압이 이 기포를 즉시 붕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폭발의 충격파 반경은 수십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해요. 해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해수면에서는 폭발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품도 안 나오고 파도도 안 생기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칙슬루브급의 1억 메가톤 폭발을 마리아나 해구에서 일으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경 225km의 거대한 고온가스 기포가 형성되고 해구 바닥에서 지각을 뚫고 멘틀의 마그마가 노출될 거예요. 높이 4km의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해서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의 숲을 덮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해안을 쓸어버릴 겁니다. 암석과 물이 우수까지 튀어올랐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전 지구적 화재가 발생하고요. 해구 자리에는 끓는 마그마로 가득한 200km 길이의 흉터가 남을 거예요.
세계 각국 정부는 매 분마다 핵무기에 13만 9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져오는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림자만 남긴 채 사라진 사람들,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생존자들, 수십 년간 암과 싸워야 했던 히바쿠샤들의 고통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한쪽이 먼저 쏘든 나중에 쏘든 결과는 인류 문명의 종말이에요. 종말 시계가 90초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